한국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유해 55구가 65년 만에 송환됐습니다. 주로 미군 전사자들인데 오늘 오전 미군 수송기가 북한에 직접 넘어가 인도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을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개혁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는데 기무사개혁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국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 2천여 명이 고인의 뜻을 기렸는데 고인은 민주화 열사들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처음 공개 진술을 하면서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되면서 물이 빠진 일부 지역에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선 폐허 속에서 가족의 생사를 찾아 헤매는 주민들로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정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인 오늘 북한이 한국전쟁 때 전사한 유엔군의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주로 미군 전사자들인데 이 유해를 싣기 위해 미군 수송기가 직접 북한 땅을 건너갔다 왔습니다. 이번 송환이 의미가 있는 건 지난달 북미 정상이 한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된 합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개지만 북미 사이의 신뢰를 끌어올릴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동안 싸늘했던 미국 여론이 바뀔지도 주목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미군 수송기 1대와 수송기를 호위하는 전투기 2대가 나타납니다. 북한 원산 갈마공항에서 주로 미군 전사자들인 유엔군 유해 55구를 인도받아 돌아오는 길입니다. 비행장에는 유엔사 깃발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의장대와 유엔사 군인 55명이 대기 중입니다. 수송기가 착륙하자 군인들이 파란색 유엔기로 겉면을 감싼 유해 상자를 조심스레 옮깁니다. 65년 만에 귀환해 군인들은 경례를 하며 예를 갖춥니다. 유해 송환은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가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말 유해를 담을 나무 상자를 미리 판문점에 보내는 등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회담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2차례 회담이 열렸고 유해 송환은 북미 공동선언의 첫 번째 이행 사례가 됐습니다. 유해 상자들은 의장대의 호송을 받으며 공군기지 내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측은 다음 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식 추모 행사를 연 뒤 유해를 하와이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정밀 작업을 거친 뒤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첫걸음이자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유해 송환 소식을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군 병사의 유해가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하다. 현지 시간 27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참전군인을 명예롭게 집으로 데려오는 엄숙한 의무를 다하겠다며 유해 송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약속 이행과 변화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5,309 유해 발굴 작업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의 비핵화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해 송환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한 대로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군 유해 송환이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연대의 릭 다우니스를 인용해 유해 송환이 북한의 협상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에서는 오늘이 정전협정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승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날로 기념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65년 전 전쟁을 치른 노병들의 손을 마주 잡았는데 미국에게 이게 빨리 종전선언을 하자는 일종의 제스처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노병들이 김 위원장을 끌어안습니다. 휠체어를 탄 빨치산 출신 노병에게 김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 손을 잡습니다. 어제 평양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병사들 80대 노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 노병대회. 김 위원장이 직접 노병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이 전쟁을 치렀던 노병들이 지금까지도 이걸 평화체제로 바꾸지 못했다는 걸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을 거니까. 북한의 전승절에는 매년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반미 구호를 쏟아냈지만 올해는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도 없었습니다. 역시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풀이입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묘를 찾은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은 별도로 추모했습니다. 조중 관계는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해 미국의 우회적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렇게 정전협정일에 이루어진 미군의 유해 송환. 앞으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유해 송환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유해 송환은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이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첫 이행 조치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미사일 시설 해체 등과 함께 이 유해 송환이 다시 이어지면서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과정의 첫 단계다, 첫 단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유해 송환, 미군의 유해 송환,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 군 유해 발굴과 또 송환 문제는 무척 중요한 가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참전 용사에 대한 국민적인 존경심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북미 정상 이후에도 이 미국 내 여론은 이 두 나라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랭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 이 여론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은 사실 북한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게 이제 종전선언을 좀 합시다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신중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북한은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종전선언을 계속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단을 오르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면서 이 미국의 초기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다만 미국 내에서는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당장 경제체제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종전선언 논의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언제 될지 그 시기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유력하게 얘기됐던 게 이제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아마 각 나라들이 모여서 종전선언 관련국들이 모여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이후에 유해 송환 이후에 따로 나온 반응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순항한다라는 전제하에 이 9월 유엔 총회 전후로 해서 이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실제로 우세합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선거에 앞선 조치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9월에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있는 만큼 이 내부적으로도 이 체제 보장에 대한 의미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과 미국이 함께 이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종전선언이 어떤 구속력보다도 상징적인 차원의 선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종전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북한과 미국을 양쪽을 다 접촉을 하면서 지금 조율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단순히 전쟁 종료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또 다른 선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뭐 1월부터 지금 계속 이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온 북미 관계 또 비핵화 문제.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나 또 약속들을 좀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였는데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건 사실상 법을 어긴 일탈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한 달 사이 기무사에 대한 메시지를 낸 건 오늘을 포함해 총 4차례입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첫 특별 지시를 하면서 독립수사단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16일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강해진 건 기무사 계엄 문건이 단순히 대비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 의지가 있는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기무사 장성, 그러니까 사령관 휘하의 장성들은 위기 상황을 대비한 문건이라며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탄핵 심판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실행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TF팀에 지시를 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계엄령 실행을 전제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겁니다.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최근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를 이유로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날 국회에는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도 참석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TF를 이끌었던 이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사령관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대비 계획 정도로 자기들은 만든 것이고.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무사와 진실공방 논란을 빚은 송영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기무사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의 진실 게임보다 중요한 건 기무사가 결국 계엄령 문건을 왜 또 어떤 배경에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데요. 첫 촛불 집회 직후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는 청와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징후가 감지되면 청와대와 계엄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10여일 만으로 전국이 급변하던 시기입니다. 집회 전망과 군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계엄령까지 언급돼 있는데 청와대란 단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계엄 상황 관련 사령관님 조치사항이란 대목에선 계엄 징후가 감지되면 청와대, 국방부와 계엄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경호실 움직임도 기무사는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때는 청와대 통제 속에 기무사가 210명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을 관리했다는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기무사가 국정농단 관련 촛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도 소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4개월 뒤인 2017년 3월 기무사는 대통령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까지 담긴 계엄령 문건을 완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4개월 사이 기무사와 당시 청와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월호 문건에서도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달 들어 기무사 개혁을 언급한 게 4번입니다. 그만큼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기무사 개혁 TF가 5월부터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 모시고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기무사 개혁 TF에서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5월 말부터 토론해왔기 때문에 원래는 6월 말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7월 초에 갑자기 계엄령 문건이 나왔죠. 나오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미뤄졌네요. 예. 8월 2일 다음 주 목요일 정도는 종일 회의를 하더라도 또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예. 국민들이 시급히 요한다. 예. 이러한 취지로 말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9일쯤 할까 했는데 2일 날 예. 정도에는 매듭을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되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개혁 방안이 나왔다는 거는 해체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예. 거의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해체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계엄 문건들은 사실은 왜 치안 문제를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군이 계엄을 선포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예. 이건 제가 보기로는 군 내란 예비 업무에 해당하거든요. 예. 전혀 치안 업무를 맡은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예.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하지만 예.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예. 그런 행위를 기무사가 했다고 봤을 때 이 기무사는 불법 행위를 한 만큼 그만큼 국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이 기무사는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완전히 폐지하고 예. 새로 제정하더라도 예. 새롭게 시작하는 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기무사의 수장을 아예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맡기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민간 이야기도 전문가가 할 나오는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진 각국에 가면 모든 국방 계통은 문민 통제의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문민 통제의 전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감히 군이 무슨 쿠데타나 이런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제 기무사의 고유 업무 같은 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차제에 전문가가 있으면 민간인이 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차제에 한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민간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개혁을 과감하게 해내고 예. 수장을 민간인이 못 맡을 이유는 없죠. 예. 지휘 계통도 궁금합니다. 기무사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독립된 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뭐 지휘 계통을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해요. 그러한 예.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지시를 해도 저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는데, 장관 밑에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기구가 장관 밑에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정보 기구는 장관의 말하자면 참모 기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일이 나는데 예. 그냥 상시적으로 붙어서 장관 말만 들은다고 할 때는 그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거예요. 예.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보훈처나 방사청이나 이런 것들처럼 예. 여야가 협의해서 미래적으로는 독립법적 기구가 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당장에는 이 현재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지하고 예. 새로 제정하는 수준의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단계의 개혁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예.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감시하는 주체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감시의 주체를 어디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무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청와대의 통수권 보좌를 핑계로 예. 권력 남용이나 이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활동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내부도 헌병도 있고 군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민간 기구인 국정원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도 앞으로는 예. 복합적인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는 주체는 국회가 될까요? 그것은 이제 외청으로 독립했을 때는 예. 정식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건 감시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 이제 결정된 내용들 많이 말씀해주고 계셔서 그 질문 위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개혁 TF를 운영해 오시면서 5월부터 운영해 오시면서 기무사 내부의 저항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의 갈등도 그런 저항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뭐 저희들이 저항이다 아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발생되고 이런 현상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벌어질 참 경우가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예. 적어도 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두가 책임들이 적절하긴 있지만 예. 아예 그 기무사라고 하는 부대가 예. 국민 앞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설치는 그러한 문화는 예. 완전히 척결되도록 예. 그러한 개혁안을 만들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부터 기무사 개혁 TF 이끌고 있는 장영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이 2020년부터는 18개월로 줄어듭니다. 2017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하루씩 저녁 일자를 당겼는데 올해 10월 저녁 예정자부터 대상이 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개혁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 저녁 예정자부터 대상이 됩니다. 2017년 1월 첫째, 둘째 주에 입대한 병사들은 현행 기준보다 하루 빠르게, 셋째, 넷째 주에 입대한 병사들은 이틀 빨리 전역합니다. 이렇게 2주 간격의 입대자들이 순차적으로 하루씩 단축되면 2020년에는 모두 90일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오늘 입대한 병사는 당초 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원래 2해를 넘겨야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이면 군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 시점에 따라 복무 기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막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 정찰 전력을 늘리고 전문성 높은 민간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국방위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오전 이어도 서남 쪽을 통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뒤 4시간여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국회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여기엔 동료 의원들 또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뒤를 유가족과 동료 의원들이 따릅니다. 오늘 오전 9시 고 노회찬 의원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발인식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연결식장에서 노 의원의 운구차를 먼저 맞은 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지? 안타까움과 아쉬움, 눈물이 한데 뒤섞여 마지막 작별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의원회관 입구에서 본청 입구에서 노회찬 의원님의 모습이 보일 듯 합니다. 못 가진 자,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진보 정치를 함께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 당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진보 정치, 정의당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줄곧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영정 앞에 꽃을 차례로 두며 고 노회찬 의원과 작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노 의원의 영정 사진을 들고 그의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를 떠난 노 의원은 오늘 오후 박종철 전태일 묘소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묻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노 의원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건 대부분 시민들이었습니다. 6만여 명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했던 노 의원을 기억했습니다. 노 의원이 좋아했던 냉면을 가져온가 하면 첼로도 연주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벽면을 채운 노란 메모지 3,000장엔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이들도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도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서민들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초지일관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로, 노인들은 양복을 입고 찾아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치인이지만 일반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비슷하게. 노 의원이 좋아하던 냉면을 가져온 시민도 있고 한 요리사는 초계탕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서야 갖다 드려서 가족들 드시라고 가져온 아, 그래요? 네, 오늘 꼭 드시면. 한 시민은 과거 노 의원이 백혈병 환우들 앞에서 연주했던 악기인 오카리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오카리나예요, 이게. 그럼 저기 앞에 올려주세요. 마음껏 보시게. 발인 전날엔 첼로를 좋아했던 고인을 위해 작은 추모 연주회도 열렸습니다. 많이 지고 가셨던 짐들 모두 풀어헤치시고 하늘 가셔서는 부디 편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닷새간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울과 전국 분향소에서 노의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오늘이 중복이었습니다.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나기 소식도 있었죠.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 더위를 완전히 식히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특별 회식날. 점박이 물범은 차가운 얼음 생선. 반달 가슴곰은 싱싱한 과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얼린 과일을 집어먹는 코끼리 가족. 열 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38도를 넘나들던 코끼리의 체온이 순간이지만 4도가량 내려가 효과 만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는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공식 낮 기온이 39.9도까지 올라 0.1도 차이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낮 경남 밀양의 한 도로.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운전자가 급하게 적재함에 커버를 씌웁니다. 장마가 끝나고 보름여 만에 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소나기는 영남과 강원 산간 지역에 집중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일본 홋카이도 북쪽의 고기압대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표면이 워낙 뜨거운 상태라 강한 상승 기류가 비구름을 만들었고 곳곳에 소나기를 뿌린 겁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제주도 쪽으로 방향을 더 틀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다음 주 초반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대구 일부 지역에선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대구는 오늘 아침 가장 낮은 기온이 1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더위에 쪽방촌에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낡고 허름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서니 10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5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방 안에서 밥까지 해먹어야 합니다. 텔레비에서 열나지, 밥통에서 열나지, 이거 거기다 여기까지 떼면은 아휴, 뭐 방법이 있어요? 버티고 살아야 되고. 씻을 곳이라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수도가 한 곳뿐입니다. 열기를 식히지 못하니 바깥만큼이나 실내도 위험합니다. 대구 지역 쪽방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48명 중 20명이 더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8명은 구토나 호흡곤란 등이 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의사까지 거리로 나와 정부에 임시 거주시설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까운데 센터라도 하나 이런 목욕시설이라도 그런 센터라도 몇 군데 동마다 시작하시면은 그 사람 사람들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긴급 폭염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당장 이른바 노인 돌보미를 파견해 쪽방촌 등 더위 취약 지역 노인들을 살피고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거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쪽방촌 주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공개 진술에 나선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고 그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위력은 없었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법원에 내려달라고 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과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울먹였습니다. 특히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이용한 이중인격자라고 주장하면서 괴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진 유력 정치인이 수행비서의 취약점을 이용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유형과 달랐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국내 한 유명 제과 매장에서 구입한 샐러드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쩌다 개구리가 그 속에 들어간 건지 식약처와 관할구청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강모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면목동의 유명 제과 매장에서 샐러드를 샀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은 뒤 이상한 게 씹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소리 들으면서 뱉고 나서 이게 뭐야 확인하고서 저 밥도 못 먹고 그 이후에. 샐러드에서 죽은 개구리 일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곧장 항의하러 간 강 씨는 매장 대응에 더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분이라서 다행이라는 식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씨가 신고하면서 식약처와 구청도 조사에 들어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당 공장을 방문해서 다 테스트를 10번 정도 해봤고 이물 제거기 이를 통해서 좀 다 이렇게 튕겨서 나오는 식으로다가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취재진은 해당 매장을 찾아갔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사 측은 제조와 유통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라오스에서 댐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물이 빠진 일부 지역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가족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고 있는데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강물을 헤치고 걸어 나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다가 함께 구조된 엄마의 품에 안겨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구조보트 안에서 며칠간 굶주렸던 배를 채웠습니다. 현지 언론은 여전히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형체를 드러낸 마을은 폐허 수준입니다. 집은 강물에 휩쓸려 옆으로 누웠습니다. 한 여성은 흙더미 속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쏟아진 물이 하류 지역으로 퍼지면서 피해 마을은 13곳, 이재민은 10,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27명, 실종자가 131명이라고 밝혔지만 영국 BBC는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사망자만 3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금 JTBC 취재기자가 라오스 수해 현장에 가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임시대피소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은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절망, 수해로 인한 혼란은 한동안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수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인 박세 공항입니다. 각국 구호팀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km 정도 차를 타고 달리다 마주한 빨간 슬레이트 지붕 건물. 라오스 남부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팍송의 임시 대피소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 수백 명이 이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커피 창고에 한데 모여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이곳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은 원래 커피 콩을 저장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갑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의 임시 보금자리가 되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 마실 물과 식기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켠에는 간단히 잠자리도 마련해놨습니다. 이웃들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And we cooking here for everybody.
Yes. You cook? Yes, I cook and everybody allow and we have many person come here. 그나마 이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상류 지역이다 보니 물이 빠지고 길이 뚫리면서 생수와 라면 등 구호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타프주에 가까운 수해 현장 곳곳은 각국의 지원 속에서도 여전히 물자 부족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팍송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사고 나흘 전 댐 일부가 꺼져내린 사실을 파악했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미세하나마 이상 조짐이 일찌감치 나타났다는 건데 늑장 대응을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SK건설은 사고 나흘 전인 19일 세남노이 보조댐 꼭대기 부분이 11cm가량 가라앉은 걸 확인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확한 건 19일 날 치마를 개척한 건 맞습니다. 사고 초기 SK건설은 이런 언급 없이 집중호우로 댐 일부가 유실된 걸 22일 확인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반면 운영사인 서부발전은 20일 댐 꼭대기가 11cm 가라앉았다고 보고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SK건설 측이 이상 조짐을 처음 파악한 날을 그보다 하루 빠른 19일로 확인한 겁니다. 이후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SK건설은 전문기관의 공고대로 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치마 확인하고 나서 그 구조물 추가 영향 계속 지속적으로 계측하고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흘 뒤인 22일 댐 10곳에서 균열이 생겼고 이튿날 댐 상부가 무너지며 강물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오스 측 주무장관은 사고 원인으로 폭우와 함께 부실 공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칸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격의 미달한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가 사고 원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서울 한남동 주한 라오스 대사관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구호 성금 1,000만 달러를 기탁했습니다. 최 회장은 라오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5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논란이 거세지자 뒷북 재판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만든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문건이 최근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등이 이듬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처 문건에서 배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벌써 5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결론도 미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15건의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며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다음 달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나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의 문모 전 판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수사 방해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문모 전 부장판사의 현지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포함됐습니다. 유착 의혹과 함께 행정처가 문 전 판사 비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또 판사들 뒷조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 전 판사 사무실의 경우 해당 사건이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이른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처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데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자택과 통신 내역 등 1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C 이가연입니다.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대가 상습적이었고 이불을 이용한 것도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 김모 씨는 11개월 아이를 재운다면서 이불을 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다른 아이 4명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엔 김 씨가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팔과 다리로 누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원장 역시 이를 방조하고 자신도 원생 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올렸다 내려놓는 모습도 함께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원장은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사 김 씨와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보냈고 추가로 CCTV를 분석해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한여름밤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내일 새벽엔 붉은 달과 선명한 화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개기월식과 화성 대접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보름달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전체가 이내 붉게 물듭니다. 지구 그림자에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내일 새벽 나타납니다.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는 건데 새벽 3시 24분부터 약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우주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달 바로 옆에 붉은 별, 화성까지 등장합니다. 어두워지는 달과는 달리 화성은 어느 때보다 선명할 전망입니다. 화성은 오는 31일 지구와의 거리가 5,759만 킬로미터로 15년 만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이른바 화성 대접근입니다. 가장 멀리 있을 때보다 크기는 7배가 커지고 16배 밝아집니다. 달과 화성의 쇼가 펼쳐질 때 태양계 다른 별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밤하늘에는 붉은색의 화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해가 지면서 서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금성과 또 밝은 목성과 토성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성 대접근은 17년 후에 또 나타나지만 이번처럼 개기월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한반도 상공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돼 한여름밤 우주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의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노동자들의 희생에서 온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아마존의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12배 늘어난 25억 3천만 달러, 2조 8,300억 원입니다. 주가는 1년 사이 2배 이상 오르며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1,500달러가 넘는 자산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돈잔치가 아마존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성과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미국 아마존 직원 56만여 명의 지난해 연봉 중간값은 3,177만 원으로 미국 전체 소득 중간값인 5,026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영국 아마존 노동조합 조사에서 70%는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했고 89%는 착취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영국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임신부 유산과 감전사고 등으로 응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경쟁사인 테스코보다 75배가 많은 600건에 달합니다. Online retail is booming.
but workers are not getting their fair share. These jobs are too often part-time jobs or so-called temp jobs. 뉴욕타임즈는 많은 미국인들이 아마존의 고객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정작 직원의 일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성남의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뒤로 미끄러지던 승용차를 지나던 순찰차가 막아세웠습니다. 순찰차의 범퍼 등이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승용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과 전남 등에서 어제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자는 1,800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자 1,500여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소 85명이 숨진 그리스 아테네 산불이 방화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스 공공질서부 장관은 방화와 관련한 징후와 의미 있는 발견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불은 지난 23일 시속 124km의 강풍 속에 수십 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촌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김모 씨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게 사장인 김 씨는 지난달 건물주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실패하자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추천과 청탁 사이입니다. 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냈다는 문자입니다. 예. 2014년 7월에 보낸 건데 문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 조모 씨를 경북고 1년 선배인데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 그러니까 대우증권 사장과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관심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 TK를 강조한 건 유승민 의원과 안종범 전 수석 모두 대구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사람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동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자가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나 금융연구원장 등 자리에 언급된 사람만 10명이 넘었습니다. 10명이요? 예, 인사청탁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측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네, 이 의원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했는데요.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당시 의도는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정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한 건데요. 그런데 해당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5월 이렇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데요. 당시에 유 의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문자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도 내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뿐이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에게 답도 제대로 못 들었다. 실제 성사된 사례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문자 내용을 좀 자세히 봤었는데 문자를 보면 뭐 도와주시길, 신경 써주소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는 내정 여부만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는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해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안 전 수석에게 답도 없었고 성사된 바도 없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문자에 안 전 수석은 대답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아볼게요.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또 청탁했던 대우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사장은 안 됐지만 이 이후에 유 의원이 다시금 요청했던 중소기업청 산하 금융기관 사장은 됐습니다. 이 조모 예. 씨가요. 그래서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대표가 부탁한 12명 중 최소 2명은 원하는 곳에 갔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답도 있었고 일부는 성사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해당 문자가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유 의원이 말한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라는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2014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4대 금융그룹 회장과 행장, TK, PK 장악 이런 기사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예, 팩트 체크를 해본 거군요. 예,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팔찌에서 부상 투혼까지입니다. 예, 어제 열린 민주당 대표 예비 경선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예비 경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저도 이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이 3명의 후보가 남기까지 정말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비 경선은 의원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단체장 등 이 중앙위원들이 투표해서 후보 8명 가운데 3명만 남기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후보들은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늘어선 줄 옆에서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중간에 잠깐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후보들이 악수해야 한다면서 뿌리칠 정도로 긴박해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 순간은 기자들보다는 표를 가지고 있는 중앙위원들이 더 중요한 순간이긴 했겠죠. 자, 그런데 정견 발표 때 각자 이제 후보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차별화하려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고 하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 친문표를 얼마나 모으느냐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후보들 가운데 친문으로 분류된 후보만 8명 중에 총 4명이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범친문으로 구분되는 송영길 의원은 손목에 파란색 팔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예.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문팬들이 준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문파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는 이지싸움이라는 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친문 후보임의 이미지를 강조한 겁니다. 예. 이 송 의원뿐만 아니라 친문 의원의 모임인 부엉이 멤버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도 어제 있었는데요. 박 의원으로서는 친문표는 이해찬, 김진표, 최재상 의원과 갈린 데다가 충청권표도 이해창 의원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열세였는데요. 박 의원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정견 발표 때부터 이렇게 이마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예. 나중에는 피가 맺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악수를 놓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해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까 인사하다가 고개 숙이는데 이렇게 팔에 이렇게 스친 거예요. 진짜?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 비하인드 뉴스를 위해서 안지현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거군요. 잘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35도, 대구 36도 등으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